빅 O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이 분석된 결과 이 알고리즘 성능은 뭐다라고 나타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빅 O입니다. 빅 O는 최악의 경우에 대한 분석이고 입력이 충분히 클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분석 기법입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어떤 알고리즘은 입력과 무관하게 늘 동일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입력에 따라서 어떨 경우에 되게 저렴한데 어떨 경우에 되게 비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 O는 최악의 경우의 비용인데 최악의 경우의 분석인데 최선, 최하, 평균이 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기에 정렬 알고리즘 하나 있어요. 정렬 알고리즘 중에 선택 정렬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선택 정렬하는 알고리즘은 N개가 있으면 그 N개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아요. 그래서 그 가장 작은 값을 맨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옮겨오면은 몇 개가 이제 정렬이 안 돼 있어요? 한번 옮겨오고 나면 n-1개가 안 돼 있죠. 그럼 이 n-1개 중에 또 작은 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은 다 정렬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수도 코드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요 수업을 좀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보면 입력 데이터하고 무관하게 늘 똑같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뭐 끝나는 것도 없이 항상 첫 번째는 N개를 다 비교해서 제일 작은 걸 찾고, 그러니까 n-1번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n-2번, 그 다음엔 n-3번, 쭉쭉쭉 늘 입력 데이터와 무관하게 늘 동일한 그 반복을 진행이 돼요. 그래서 셀렉션 소트는 입력과 무관하게 거의 항상 일정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정도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늘 일정한 비용이 요구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 조금 차이가 있냐면 보통은 이제 요 셀렉션 소트를 구현할 때 이렇게 놓으면 얘는 무조건 nums i와 nums min-log을 수업하죠. 수업하면은 보통 대입문 3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수업하는 게 템프에다가 이거 넣고 이렇게 옮기고 하면 수업은 대입문 3개로 구성되는데 보통 요 앞에다가 i와 min-log이 다를 경우에 한다라고 이렇게 구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수업이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 얘는 무조건 i와 min-log이 같더라도 3번의 대입문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입부문을 넣는 게 더 효과적인지 안 넣는 게 효과적인지도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입부문이 들어가면 매번 불필요한 입부문이 계속 비교가 되는 거죠. 이게 불필요하다 얘기하기도 좀 거시기한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이 경우도 보세요. 이 비교는 늘 일어나는 거죠. 늘 n-1번, 그 다음 n-2번, n-3번 비교가 일어나요. 근데 얘는 어때요? 요 대입문은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요런 게 일어나는 상황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얘랑 얘를 고려하지 않고 요 비교 횟수만 보면 비교 횟수는 입력 데이터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도 있고 요 밑에 거 이제 예시를 또 보면 정렬되어 있지 않은 리스트에서 선형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함수가 되겠죠. find 여기 배열이 있고 리스트가 있고 찾을 V가 있는 거예요. V값. 그러면 얘가 처음부터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찾겠죠. 그렇죠? 근데 최선의 경우에는 맨 앞에 있는 경우가 될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되겠죠. 맨 끝까지 비교했는데도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최선과 최악은
나름대로 우리가 분석해서 얘가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거는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평균 비용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 find에서. 평균 비용을 계산하려면 확률이 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검색을 그 배열에 있는 요소들만 검색을 한다. 배열에 없는 요소는 검색 안 한다. 그러니까 왜 배열에 없는 요소를 검색하면은 얘는 늘 어떤 비용이 들어가요? 최악의 비용이 들어가겠죠. 배열에 없으니까 늘 끝까지 비교하니까. 그렇게 가정하고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애와 없는 애가 50%씩 비교한다. 그럼 얘는 n번 비교를 하겠죠. 없는 애를 찾았으니까 n번 비교가 할 텐데, 있는 애들은 맨 앞에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또 여기서 가정이 필요하죠. 이 있는 걸 검색할 때에는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을 검색할 확률이 모두 같다라고 가정하고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가정을 둬서 확률을 이용해서 평균 비용을 구해볼 수는 있어요. 이제 그렇게 구하면 평균 비용이 대략적으로 한 반번, 뭐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여기서 검색을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요소만 검색한다 그러고 각 요소 검색 확률이 같다 그러면은 평균은 한 반 정도 비교해봐야 있는지 없는지 알겠죠. 반번에 끝나겠죠. 여기서 끝나는 경우, 두 번째 끝나는 경우,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최악과 평균 비용을 비교했더니 빅5로 나타내면 얘는 ON이에요. n에 비례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비용이. 그럼 얘는 2분의 n이에요. 근데 2분의 n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 있는 개수가 되니까 빅5에서는 또 그걸 버리게 되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의 비용도 ON, 평균 비용도 ON이에요. n에 비례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즉 평균 비용은 계산하기가 복잡한데 실제 많이 해보면 많은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물론 평균 비용이니까 최악의 경우는 좋겠지만 빅5로 우리가 따졌을 때는 시간 복잡도가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뭘 쓴다? 평균 비용이 아니라 좀 더 평균 비용이 정확할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를 산정해 놓고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분석을 하게 되겠고,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한 알고리즘이 이 표준 복잡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O1인지, O 로그 n인지, ON인지, M 로그 n인지, N제곱인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입력 크기에 비례한 정도가 되면은 그나마 괜찮은 알고리즘인데, 그것보다 커지면, 내 입력 크기보다 커지면은 그거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최소는 입력 크기에 비례할 정도로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어요. ON. 근데 이 ON도 행렬 연산이잖아요. 행렬. 그럼 행렬 자체가 입력 크기가 n제곱이에요. n/n 크기를 못 쓴다 그러면 이 n제곱 갖고 뭘 하는데 n으로 할 수가 없어요. 걔는 입력 크기가 n제곱인데 결과가 n제곱이면 괜찮은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ON이라고 하는 건 입력 크기에 비례하는데 입력 크기가 자체적으로 n이 아니라 n제곱일 수도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행렬, n/n 행렬을 두 개 곱한다든지 뭐 더한다든지 그건 선형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알고리즘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목표가 n제곱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예요. n제곱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가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그 알고리즘을 만들 때 n 로그 n, ON이 되는 어떤 연산들을 활용하겠다. 그거는 수백 번 활용해도 똑같아요.
n제곱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n 로그 n을 여러 번 하도 n제곱이 안 돼요. 그냥 n 로그 n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목적이 있으면 이 목적보다 작은 어떤 연산들을 활용한다?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또 얘기하면 보통 정렬은 n 로그 n이에요. n 로그 n이에요. 우리가 그냥 라이벌에 있는 정렬 함수를 갖다 쓰면 그거의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n이에요. 근데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건 n제곱이야. 그럼 얼마든지 정렬을 수백 번 해도 돼요. 수백 번 해서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정렬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얘에 영향을 안 주니까. 그거보다 작은 거니까. 근데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ON이에요. ON이에요. 근데 얘를 썼어. 그럼 그거는 이미 ON을 넘어간 거지. 정렬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N제곱을 만들어야 될 때는 그거보다 적은 이런 정렬 같은 거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죠. 보통은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정렬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정렬해서 해결하는 거죠. 지난번에 봤던 중복검사의 경우에도 전수조사하는 것보다 정렬해놓고 양옆을 비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원래가 우리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만들었더니 n제곱이 나왔어. 그럼 더 좋은 걸 만들기 쉽죠. 그럼 정렬을 해보는 거예요. 정렬해가지고 뭔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n제곱을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n 로그 n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더 효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시간 복잡도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또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 복잡도는 주로 똑같은 문제를 해결한 알고리즘을 비교할 때 쓴다고 그랬잖아요. 두 개의 알고리즘 둘 다 정렬 알고리즘이야. 하나는 n 로그 n이고 하나는 n제곱이야. 그럼 n 로그 n 거 써야 되겠죠. 그런 비교예요. 근데 똑같은 걸 비교하지만 우리가 이제 똑같은 거 아닌데도 연산의 어떤 수준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수준이 O 아닌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C++에는 SD 벡터라는 자료 구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바는 어레이 리스트가 있고 그냥 파이썬에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에서 얘는 푸시백, 팝백은 연산이 그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돼요? 맨 뒤에 넣는 거. 얘는 내부적으로 뭘로 구현되면 다 배열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럼 배열이 있을 때 현재 크기의 맨 뒤에 배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가정하면 얘네는 다 O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푸시 프론트를 한다. 그럼 맨 앞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맨 앞에 넣으려면 비어있지가 않으니까 나머지 애들 하나씩 뒤로 밀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ON이 되는 거예요. 얘와 얘는 같은 알고리즘은 아니죠. 같은 건 아니죠. 근데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럼 어느 게 더 효과적이에요? 푸시백이 더 효과적이죠. 그럼 내가 벡터를 사용할 때 주로 푸시백과 팝백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쓰는 순간 비효율적으로 프로그램하고 있는 거예요. 푸시 프론트가 필요한데 벡터를 쓰는 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이거는 같은 알고리즘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연산들의 그 수준을 알아보고 더 효과적인 연산들 위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연산들의 시간 복잡도를 따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이 지수 시간이나 계승 시간이 되면 입력 크기가 조금만 커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막 넣었는데 한 100년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의미가 없죠. 100년 걸려서 답을 찾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 중에 아직까지 다차 시간 해결책이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 많이 다루는 문제들 중에 아직까지 효율적인 해결책을 못 찾은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럼 또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되냐? 그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얘는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되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삽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천재적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못 찾은 답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찾으면 노벨상 받겠지. 노벨상 아니어도 우리 컴퓨터 분야에 튜링 어워드 같은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들을 보고 이 문제들은 해결책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보통 우리가 휴리스틱한 방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얘는 최선의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빠르게 찾지만 답이 가장 최적의 답을 주진 않죠. 그래도 그 허락도 써야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는 실제 해결책이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로그 N 비용 얘기할 때 이제 많이 쓰는 예제가 이진 검색이죠. 이진 검색. 그래서 이진 검색은 언제만 쓸 수 있냐면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정렬이 안 돼 있으면 이진 검색을 할 수 없어요. 이 이진 검색은 뭐냐면 중앙과 비교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중앙보다 크면은 이쪽으로 뛰는 거고 얘보다 작으면 이쪽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비교할 때마다 후보가 어떻게 돼요? 반이 배제가 돼요. 늘 후보가 반이 배제되니까 반씩 줄어드니까 로그 n 크기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로그 n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로그 n이고 정렬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선형 검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이진 검색을 하니까 더 효과적이니까 정렬을 해. 그 다음에 이진 검색해. 그럼 비용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어떻게 돼요? 정렬이 안 된 거 검색하면 ON이에요. 선형 검색하면 돼요. 근데 정렬이 안 돼 있어. 근데 이진 검색이 더 효과적이니까 정렬을 하고 다시 로그 n을 하는 거예요. 이진 검색.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누가 더 커? 복잡도. 얘가 더 큰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두 개 하면은 결국은 n 로그 n이 비용이 되는 거예요. n 로그 n. 그러면 정렬이 안 되는 데이터를 정렬한 다음에 검색하는 것보단 그냥 선형 검색하는 게 낫죠. 근데 내가 검색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n번을 해야 돼. n번을. 그러면 n번을 하면 얘는 n제곱이 돼버리잖아요. n을 n번 하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돼? 한 번 n 로그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로그 n을 n번 하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 n이 되니까 n 로그 n 더하기 n 로그 n이잖아. 그럼 결과가 뭐야? n 로그 n이죠. 그럼 뭐가 더 좋아? n제곱보다 n 로그 n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한다. 검색을 많이 해야 돼. 그럼 정렬해놓고 검색하는 게 나아요. 근데 딱 한 번만 검색하려고 정렬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비교와 관련해서. 그래서 검색할 때 정렬할까 말까. 또 나중 되면은 차라리 다른 자료 구조에 넣고 검색을 하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빅5는 최악의 경우의 분석인데 입력 크기가 작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차이를 인간이 못 느껴. 근데 n이 좀 커지면 그 차이를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지켜보면 얘가 느리다라는 걸 피부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눈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n이 1일 때 4일 때 이 로그 n의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 n은 n이 256만 돼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돼요. 그럼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256개 갖고 뭔가 256개의 데이터를 갖고 답을 찾으려는데 못 찾는 거지.
알고리즘이 2의 n승이면. 그래서 비고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입력 데이터가 충분히 클 때 의미가 있는 거고, 입력 데이터가 작으면 비고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입력 데이터가, 내가 어차피 쓰는 데이터가 입력 데이터가 늘 한정적이고 작아. 그러면 아주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찾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게 별로 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서 그 입력 데이터, 내가 쓰는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도 이제 알고리즘을 찾을 때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한 얘기고요. 요거 하나 좀만 더 봅시다. 아까 이제 이 벡터 얘기할 때 푸시백, 팝백에서 맨 뒤에 넣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제거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거. 정렬되어 있지 않은 정수 배열에서 특정 요소 삭제하기. 특정 요소 삭제하기요. 위치 삭제하기가 아니라. 그러면 특정 요소를 먼저 찾아야 돼요. 요소 삭제니까. 요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정렬이 돼 있으면은 뭘로 찾겠어요? 이진 검색해서 찾겠죠. 근데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선형 검색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2를 제거하고 싶다. 2를. 그러면 앞에서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를 찾았어. 그럼 얘를 제거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이 뒤에 있는 애들을 하나씩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얘는 비용이 얼마가 되냐면 5n이 돼요. 찾는데도 n이고 제거했을 때 옮기는 때도 비용도 최악의 경우에는 5n이 돼요. 물론 여기 있는 애를 제거하면 얘는 5 안에 찾지만 나머지는 또 다 n개를 옮겨야 되니까 n-1 옮기니까 결국은 얘는 비용이 5n이 돼요. 그런데 이 경우도 찾을 때는 되는데 얘가 지금 정렬된 데이터예요. 정렬이 안 돼 있죠. 그럼 정렬이 안 돼 있을 때는 얘를 제거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두 번째 방법 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맨 뒤에 있는 애를 여기로 옮겨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예고에 비해서는 훨씬 효과적이죠. 비정렬이니까 데이터가 특정한 위치에 없어도 돼.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제거할 때 제일 쉽게 제거하는 방법은 그 위치에 있는 애를 다른 애랑 바꾸는 거예요. 다른 애랑 바꾸려면 어떤 애랑 바꾸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면은 배열에서는 늘 맨 뒤에 있는 애를 갖고 오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뒤에 있는 애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여기선 뭘 해야 될까? 사이즈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는 거죠. 현재 유지하고 있는 개수가 6개였는데 5개로 바뀌었다. 이걸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방법도 있긴 있어요. 이것도 얘보다는 효율적이죠. 근데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뭘까? 요거의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제거했다고 표시할 수 있는 값이 마땅히 없을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양의 정수만 유지한다. 그럼 마이너스 1 유지해가지고 인트 배열이면 마이너스 1 유지해가지고 내가 제거한 요소다는 걸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유지하는 데이터가 그냥 양의 정수되고 음의 정수되고 다 돼. 그러면 여기에 뭔가 표시하기가 힘들겠죠. 그 다음에 표시하는 순간 마이너스 1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얘를 처리할 때들 또 뭘 해야 돼? 이게 마이너스 1인지 아닌지 봐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그냥 막 들어가야 되겠지, 코드에. 원래는 얘네들 할 때는 if문 없이 그냥 앞에서부터 처리하면 되는데 선형 검색하더라도 얘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순간 if문이 막 늘어나겠죠. 그게 불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있고 이런 방법들마다 비용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나 비고 입장에선 차이 있어요, 없어요? 이 방법이 이 방법이나 비고 입장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얘는
찾는데 ON, 제거하는데 ON이에요. 그러면 결과 ON. 얘는 찾는데 ON, 최악의 경우, 제거하는데 늘 O1이에요. 그래도 결국은 ON이에요. 비고 입장에서. 그런데 지난 시간 끝나고 어떤 학생이 질문했었는데 우리가 비고 분석할 때 연산들의 개수를 막 따진 다음에 그 최고차 항 빼고 나머지는 버리고 그 최고차 항의 앞에 있는 개수도 버려요. n제곱이면 n제곱, n이면 n 이렇게 표시하다고요. 그런데 서로 그 표준 복잡도가 다르면 그 제거해서 비교하면 훨씬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n이든 여기 2가 붙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가 3n이든 뭐든 3n은 얘보다는 항상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렇게 봤더니 얘도 5n, 얘도 5n이에요. 그럼 시간 복잡도의 입장에서는 같잖아요. 그럼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같을 때는 그 제거된 개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는 얘보다는 효율성만 따지면 얘가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시간 복잡도는 같더라도 얘가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A 알고리즘도 A와 B가 있는데 둘 다 표준 시간 복잡도로 따졌더니 같아. 그럼 둘이 성능이 같은 알고리즘이죠. 그런데 그럴 때에는 생략된 개수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A, B 중에 더 효율적인 애를 골라야 됩니다. 표준 시간 복잡도가 다르면 생략된 거는 전혀 고려할 필요 없는데 같으면 생략한 것들을 우리가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게 좀 더 좋은 건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간 복잡도이고 우리가 비고 가지고 시간 복잡도만 따지는 건 아니고 공간 복잡도도 따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이 있을 때 이 알고리즘이 시간 복잡도도 우수해야 되겠고 공간 복잡도도 우수한 게 좋아요. 둘 다 우수하면 좋다는 거죠. 시간 복잡도가 우수하다는 거는 빠르게 결과를 준다는 거고 공간 복잡도가 우수하다는 건 공간을 적게 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간 복잡도의 경우에도 주로 똑같은 종류의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 써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니까 입력의 크기는 늘 A나 B나 차이가 없겠죠. A도 똑같은 것들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B도 똑같은 걸 받아야 돼요. 그럼 입력 크기가 아니라 공간 복잡도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얼마만큼 되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봤던 Contains Duplicate 세 개 알고리즘 봤었죠. 하나는 이중 포문을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는 정렬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는 그 해시셋, 셋 집합 자료 구조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추가 공간을 안 쓰죠. 얘네들 셋 다 입력 크기는 똑같아요. 입력으로 배열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방법 2 같은 경우에는 정렬 함수가 인라인 소트인지 추가 공간을 쓰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얘는 확실히 추가 공간을 쓰는 거예요. 집합자료 구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간 복잡도도 따지는데 보통 공간 복잡도는 인풋, 입력 크기와 추가적으로 사용한 공간을 합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알고리즘이 공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냐? 다 ON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얘는 배열받죠. 얘도 배열받죠. 배열받아요. 근데 얘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추가 공간을 써도 ON만큼만 더 쓸 거예요. 만약 배열이 추가 공간을 더 쓰면 똑같은 크기를 하나 더 쓸 거예요. 그러면 2n이 되는 거죠. 공간의 전체 합이 2n이면 그것도 5n이에요. 얘도 집합자료 구조도 n개를 뭐 집합에 저장하면은 그것에 필요한 공간은 n에 비례할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입력 크기 n, 집합의 n, 그럼 합치면 2n인데 결국 비고를 나타내면 5n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적으로는 다 5n의 입력 크기를 필요한 건데
얘는 내부 auxiliary space를 쓰지 않고 얘네 둘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고 얘는 항상 쓰는 거고요. 그러면 공간 복잡도 측면에서는 얘가 더 좋은 건데 그렇다고 얘를 쓰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 복잡도도 우리가 이제 빅5로 분석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재기호출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예제가 나왔나? 안 나왔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짤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짤 리는 없겠지만, 배열에 있는 n개의 요소를 더할 때 재기함수로 짰다고 칩시다. 재기함수 쪘어요. 그러면 얘의 공간복잡도를 생각해 봅시다. 공간복잡도. 공간복잡도를 생각해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리스트 0이 호출되겠죠. 그리고 0이 끝나기 전에 리스트 1이 호출될 거고 여기에 쭉쭉쭉 가서 리스트 n이 호출되는 순간 요걸 만나서 다시 되돌아 올라오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호출될 때마다 스택 공간에 요 sum 함수를 위한 공간이 생겨요. sum 함수를 위한 공간이. 여기에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 지역 변수들하고 매개 변수들이 저장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i가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만큼 쌓일까요? 처음에 0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부르겠죠. 정확히 n개인지 n-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n개 정도 쌓이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가 돼? 공간 복잡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기호출은 재기호출 깊이가 있어요. 계속 재기 반복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들어갈 때까지 가는 이 재기호출의 깊이가 공간 복잡도에 포함돼야 돼요. 왜냐하면 쌓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공간은 n에 비례하진 않고 상수 비용이 필요해요. 보통 여기에 배열 자체가 이렇게 해서 계속 붙어서 간다. 이거 너무 많은 공간을 쓰는 거죠. 근데 배열이 이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배열은 어디 있고 여기서 이렇게 주소만 늘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이 공간은 일정해요. 근데 일정한 게 n개 쌓이겠죠. 그래서 재기호출은 우리가 보통은 다른 함수들 보면 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지역 변수나 자료 구조나 이런 걸 보면은 얼마만큼의 이 auxiliary space를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재기호출하는 경우에는 재기호출 깊이를 봐야 돼요. 얼마나 깊게 최악의 경우 얼마 정도 깊게까지 가는지 그거가 공간 복잡도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돼야 정확한 공간 복잡도의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빅5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빅5는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 성능을 비교하는 게 목적인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한 자료 구조에서 제공하는 여러 연산들이 있을 때 각 연산들의 그 시간 복잡도를 구해가지고 어느 연산이 효율적인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도 쓰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알고리즘이 있을 때 그 알고리즘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할까? 그때 이제 빅5를 분석해서 쓰게 되겠고, 이 빅5는 주로 시간 복잡도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 같긴 하지만 시간 복잡도뿐만 아니라 공간 복잡도를 분석할 때도 씁니다. 그 다음에 빅5는 최악의 경우에 분석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분석이고, 입력 크기가 매우 클 경우에만 의미가 있고, 입력 크기가 매우 제한적이면 빅5 분석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빅5가 같으면 생략된 개수와 한 가지 비교해서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좋다를 판단해야 되겠고, 표준 시간 복잡도가 다르면 생략된 개수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입력 크기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그냥 눈대중으로 포문이 어떻게 생겨먹었지, 반복문이 어떻게 생겼지, 이런 거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런 알고리즘 보면 포문이 이중 포문이네. 그러면 그냥 n제곱 정도다. 이렇게 분석해도 별로 틀리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눈대중으로 분석해서 틀릴 수 있는 경우가 isPrime처럼 정수 하나를 봤는데 그 정수의 크기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달라지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정확히 분석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선형 검색할 때는 찾고자 하는 V값이 1인지 1000인지 차이 없죠. 비교 분석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50이 소수인지 판단하는 것과 뭐 1000 몇십 얼마나 큰 수가 소수인지 판단할 때는 성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포문만 놓고 대충 분석하면은 틀리게 되는 거죠. 분석 결과가.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보통은 우리가 그냥 입력 크기 하나, 변수 하나에 어떤 의존해서 하나의 어떤 뭐 배열 크기에 의존해서 성능이 나타나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빅5에 나타나도록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고 더 정확한 해석,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빅5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번 학기에 계속 자료 구조를 구현하고 학습하면서 각 자료 구조의 연산의 기본적인 빅5가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분석할 수 있으면 이번 학기에 필요한 빅5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빅5 분석을 하기 전에 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가 뭐냐면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고안해낼 수 있어야 돼요. 분석만 할 수 있다. 그건 의미가 없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자로 일해야 되고 뭔가 문제들을 해결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알고리즘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알고리즘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겠고, 만약 여러 종류의 알고리즘을 생각해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성능 분석을 할 줄 알아서 그 중에 내 응용에 가장 효과적인 애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능력이 되겠죠. 빠른 알고리즘이 무조건 우선이 돼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빅5라는 게 언제만 의미 있어요?
입력 크기가 매우 클 때만 의미가 있고요. 입력 크기가 작으면, 제한적이면 비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응용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의 범위,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되겠고, 내가 만드는 알고리즘의 그 비고가 얼마가 되는지 봐서 의미가 있다 없다, 정말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 응용인지, 그냥 정확한 알고리즘을 만들면 문제가 없는 응용인지 판단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테트리스나 이런 아주 작은 게임 만드는데 꼭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찾아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요만한 크기의 데이터 갖고 노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응용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중에 A는 성능은 떨어지지만 정확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럼 걔는 의미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고 걔도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언제 활용할 수 있냐면, 이 성능은 떨어지지만 정확성이 보장되는 애들은 뭐 할 때 쓸 수 있어요? 테스트용으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러면 어떤 입력이 들어갈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값들을 우리가 손으로 계산해서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 손으로 제시를 못해요. 그럼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려면은 후진 알고리즘을 또 만들어서 성능은 떨어지지만 정확성은 확실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가지고 얘를 갖고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서 내가 새롭게 만든 얘를 이용해서 테스트 해봐야 돼. 보통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면 이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내 알고리즘이 맞다는 걸 증명 못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수많은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올바른 답을 준다고 확신을 가지면 정확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쓰는 거예요. 증명을 못해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테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 이런 애를 갖고 만들 수는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주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못 만들 수는 있어도 효율적이지 않지만 정확한 알고리즘은 쉽게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보면 컨텐츠 듀플리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중복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중 포문으로 전수조사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솔직히 쉽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걔를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고, 그게 성능은 떨어지면 걔는 전혀 쓸모없는 애가 아니라 테스트하기 위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응용들 만들다 보면은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머리를 굴려봐도 도저히 해결책이 못 찾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봐야 돼? 이 문제가 효율적인 해결책이 실제 없는 문제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경우가 대반이에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여러 문제들 중에 효과적인 해결책이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효율적인 알고리즘 찾으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다른 방법을 써서 해야 되겠고, 보통 그럴 때 이제 쓰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휴리스틱한 알고리즘들이라고 하고, 그 휴리스틱한 알고리즘들은 효율적으로 답을 찾아주지만 답의 결과가 최적의 해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이런 휴리스틱한 애들을 쓸 때 보장되면 좋은 거는, 내가 사용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늘 최적 답에 어느 정도까지 오차로해서 답을 주는지를 알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80% 답은 늘 보장해 준다. 그럼 되게 훌륭한 휴리스틱한 알고리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휴리스틱한 알고리즘을 만들더라도 내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최적 그 알고리즘의 오차로가 얼마가 되는지, 최악의 경우 그런 거를 찾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를 배워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냐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카톡에서 친구 목록을 어떻게 유지하지? 이런 게 궁금하세요? 내가 어떤 서비스를 서비스 쓰고 있어요. 뭐 페이스북이 됐든 뭐 인스타그램이 됐든 배민이 됐든 뭘 써. 그럼 그 알고리즘이 궁금해요? 궁금 안 하면 여러분들 컴퓨터 과학도 하면 안 돼요. 응? 이제는 여러분들이 쓰는 서비스들이 어떻게 돌아가지?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지? 이런 거에 관심 있어야 진정한 여러분들이 공학도고 이 전공이 맞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 배민 갖고 주문해서 맛있는 거 먹으면 됐지. 거기에 쓰이는 알고리즘이나 뭐 추천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 우리 분야가 안 맞은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떤 서비스를 만나면 그 서비스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갈까 궁금해하고 알고 싶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발전해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또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에서 친구 목록을 어떻게 유지하지? 그럼 친구 목록을 왜 유지하지? 친구 목록 갖고 뭘 하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그 친구 목록 갖고 해야 될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 구조를 써서 유지하는 게 좋을까? 그냥 배열에 유지할 수도 있고, 뭐, 리스트 써서 유지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친구 목록을 유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친구 목록을 유지하고 싶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그렇죠?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유지한 친구 목록 갖고, 또 친구 추천도 해주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친구 추천도 해주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그 정보들을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친구가 아니지만 친구의 친구를 친구로 추천하고 싶어요. 그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친구 목록을 유지할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를 배우고 나면 뭔가는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고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자료 구조를 학습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쓰고 만날 거예요. 게임도 그렇고 모두 그래요. 그럼 그 안에 어떤 특정한 어떤 세부 기능이 있을 때 그 세부 기능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 구조를 쓰면 좋지? 실제 얘네들 어떤 자료 구조를 썼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보고 나름대로 시간도 많으면 비슷하게 흉내내서 만들어보고 그런 걸 해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그 훌륭한 컴퓨터 공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료 구조를 배우는 거예요. 왜? 어떤 자료 구조가 있는지 알아야 대안으로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자료 구조가 머릿속에 있는 게 여러 개 유지된다. 배열밖에 생각이 안 떠오르면 거기가 이제 한계인 거죠. 이제 근데 이번 학기 배우고 나면 스택, 큐, 이진 검색 트리, 뭐 해시 트리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더 좋은지, 어떤 자료 구조 쓰는 게 효과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 자료 구조를 학습하는 겁니다.